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두 발표 사회를 맡은 한서대학교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 정찬욱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제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준비하신 자료가 너무 알차고 좋아서 많은 분들도 호응해 주시고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스포츠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스포츠 산업도 위축되어 있고 관광 산업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스포츠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학술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두 발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켜져 있어서 첫 번째 구두 발표는 스포츠 투어리즘과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산업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서대학교 최은미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한서대학교 호텔카지노 관광학과 최은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스포츠 투어리즘과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산업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를 발표자로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산업이 사실은 많은 붕괴가 있었고 그 붕괴에 따라서 지금 발표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주요 OTT, 모바일 앱 이용자 현황이랑 그다음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넷플릭스 순위, 그다음에 저희 방역 모델, 그다음에 제가 산업연관지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2019년도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 수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외래 관광객 입국 장소별 추이, 그다음에 한국 경제 도약의 기회와 한국 카지노 업체 현황, 그다음에 국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현황, 국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인적 자원 확보, 그다음에 한국 상황 카지노 개방 시점에 점차 근접한다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를 앞부분에 도입 부분에 설정한 거는 워낙 관광산업이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온라인 그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현황들이 지금 사실 넷플릭스와 웨이브와 티빙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조사를 해봤는데 넷플릭스 가입자는 전 세계 2억 명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2019년도에 8,600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투자는 약 18조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본사는 사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로스캐로스에 있고 넷플릭스를 조사한 이유는 이 국내의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세계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나 킹덤이나 옥자 같은 게 콘텐츠가 흥행을 하면서 코로나19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넷플릭스 순위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국내 순위이기는 국내 순위면서 해외 순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홍콩, 베트남, 아시아 7개국 1위를 차지했고요. 사랑의 불시착은 지금 일본, 현재 베트남 1위, 홍콩 5개국의 10위권 안에 다 들고 있습니다. 국내 드라마들이 거의 상위권에 랭킹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관광산업의 붕괴라는 거를 저는 좀 역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더 접근성을 좀 편안하게 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자료고요. 사실은 지금 관광산업의 도약의 기회 중에 하나가 K방역 모델을 워낙 지금 모든 관광객들이 K방역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 방역 모델을 가지고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K 방역이 우선 정책 협의체, 그다음에 실무 작업반, 그다음에 그 K 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 분야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염병 진단 기법부터 해서 역학 추적, 그다음에 격리 치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지금 세계 사회에서 K 방역을 모델로 해서 떠오르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연관 지수를 제가 가져와서 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외래 관광객 수 2019년도를 보자면 1,700만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수지 적자를 2017년도에 최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점점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3억 불, 마이너스 73억 불까지 올라온 19년도 발표 자료를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 수지 적자 폭의 큰 상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수가 입국 장소별 추이를 지금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1,700만 명 중에 66.7%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9%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인천에 들어서 통틀어 들어오는 비율은 한 70%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입국 관광객이 제일 많은 건 어쨌든 인천공항하고 인천 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외래 관광객이 방한시 주요시하는 고려 요인을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건 다 일본도 쇼핑, 중국도 쇼핑입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쇼핑만 가지고 계속 관광산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관광산업의 자원이 많은 상태에서도 쇼핑만 외국인들을 보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다른 방향의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쇼핑이 아닌 저는 더욱더 관광 자원을 좀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대안으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외래 관광객이 방한시 주요 방문 지역을 보자면 역시나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72.7%. 그 다음에 부산이 18%. 이렇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4.7%, 제주가 17%.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인천은 10%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파라다이스 시티의 복합 리조트 안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안에서 가장 랜드마크 작품 중에 속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만날까? 파라다이스 시티, 그럼 호박 앞에서 만나자, 이럴 정도로 유명한 조각 작품인데, 이런 파라다이스 시티가 사실은 영종도의 최초의 복합 리조트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 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K 방역을 통해서 세계 방역 표준을 선도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부 주도하에서 침체된 관광산업을 지금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서 이거에 대한 고용을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인적 자원을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이 제 생각에는 복합 리조트의 성장입니다. 복합 리조트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텔, 카지노, 컨벤션, 면세점, 그 다음에 공연장 아레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 대회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 인프라의 확대, 고용 창출, 외래 관광객의 증가, 그 다음에 관광 산업, 매출의 증가,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정부의 세수 증대까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카지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내 카지노는 17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17개 카지노를 하나의 표로 보실 수 있게끔, 요거는 지금 19년도 4월 기준의 발표 자료고요. 17개 카지노 중에 서울이 3개, 부산이 2개, 인천이 1개 있는데, 인천이 지금 유일하게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용 있는 강원랜드는 맨 밑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복합 리조트에 속하는데, 우리나라 내국인 카지노는 딱 하나밖에 없죠. 강원랜드. 근데 거기서의 매출을 보시자면 매출액은 이미 1조 4천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에서 1조 6천억을 가지고 벌어들이고 있고,
총 17개 카지노의 매출액을 보자면 3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강원랜드 카지노 혼자가 1조 4천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종도에 들어올 북한 리조트랑 제주도 거를 한번 비교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저스 코리아라고 영종도 미단시티에 들어옵니다. 소재는 영종도 미단시티인데 얘네는 지금 카지노 시설로 테이블 140개하고 머신 350개, 사업비는 한 8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 공정률은 한 14%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인스파이어, 인천국제공항 그 제2공항 옆에 들어오고요. 개발 운영사는 모이건 썬고, 그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면적을 보면 여기가 최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2조 8천억 예상되고, 그다음에 얘네가 호텔, 신데렐라 테마파크, 아레나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7년 4월에 이미 오픈을 했고요. 얘네는 33만 제곱미터인데 10만 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호텔, 쇼핑몰, 스파숍, 컨벤션, 그 다음에 클럽, 아레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매출의 급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 리조트 중에 하나이고요. 제주 신화월드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여기도 약간 2.2조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1단계는 2017년도에 오픈을 했고 2단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약간 미정의 상태로 있습니다. 자, 북한 리조트가 하나 들어서면 인적 자원이 얼마나 들어설까를 발표한 건데요. 미단시티가 고용인구가 35,000명이고요. 영종도에는 그 준설포장에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는 북한 리조트들이 지금 건설 중인데 21년 예정에 18,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북한 리조트 제2공항 옆에 바로 있습니다. 22년 예정인데 15,0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7년 4월에 오픈했는데 12,000명의 고용인구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떨어진 섬에 있는 용이 무이 솔레오라고 이거 필리핀 솔레오 그룹이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한 3,400명을 유지할 그 고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북한 리조트가 하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인적 자원이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영종도 북한 리조트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2025년도까지는 글로벌의 관광 허브를 위한 한국형 북한 리조트가 영종도에 집적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한 리조트 하나를 가지고 거의 영종도 전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한국 상황과 마카오 상황, 싱가포르 상황을 비교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요, 1인당 2만 불 시대를 93년도쯤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합법화 시작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합법화를 했는데 2개소를 개장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나 베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와 센토사 월드를 개장을 하게 됩니다. 카지노 합법화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카지노 2개소를 개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싱가포르가 카지노 도입을 가지고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이 대폭 확대되고 GDP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마카오 상황 한번 보시죠. 마카오는 사실은 독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오에는 그 카지노 독점, 절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그 개방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그 샌즈 카지노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이런 외국의 카지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때 해외여행 자유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유지하게 되고 베네시안 카지노 개장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마카오도 역시 경제 성장기를 거쳐서 카지노 개방을 이유로 그 도박의 도시에서 세계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관광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한국은 IMF 경제위기 97년 10월에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강원랜드 개장이 사실은 2000년도 초입에 도입됩니다. 그래서 국내 카지노에 내국인 카지노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인당 GDP 2만 불을 유지하게 된 게 사실은 2006년도가 되고요. 지금은 약간 3만 불 시대까지 오긴 했지만 저희도 역시나 이제는 그 북한 리조트를 도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수지 적절을 위해서는
감소를 위해서는 어쨌든 규제를 완화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를 조사해봤더니 1위는 싱가포르, 23위가 한국입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입니다. 자, 스포츠 투어리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요거는 영종도 카지노 파라다이스 시티의 복합 리조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례 발표를 할 겁니다. 2019년도 코리아 오픈 댄스 스포츠 월드 챔피언십은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월드 챔피언십이 19년 3월 2일에 이루어졌는데 요거는 벌써 7회나 되고 있고 세계 댄스 평의회, 아시아 댄스 연맹 등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댄스 스포츠 투어고요. 여기에 지금 다녀간 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70여 개국이고요. 아마추어 선수로서 2,800명이 참여한 대회입니다. 굉장히 댄스 스포츠 월드 챔피언십을 굉장히 성공리에 마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세계 최고 장애물 레이스입니다. 스파르탄 레이스인데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 리조트가 3년 연속 스파르탄 레이스 공식 후원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시티 안에서 3년 연속 메인 스폰서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2010년에 미국 버몬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애물 마라톤 대회로 약 60개국이 개최하고 있고 매년 130회 이상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에는 4,000여 명의 스파르탄 레이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시티 또 복합 리조트가 2년 연속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공식 호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에 LPGA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2018년도 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국내 UL LPGA 대회를 공식 호텔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입지가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논문은요, 제가 이걸 연구 방법을 선택한 거는 산업 연관 분석을 활용한 건데요. 영종도 지역에서 스포츠 투어리즘과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산업이 외래 관광객의 관광 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외래 관광객 입국 장소별 추입,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방한 시 주요 고려 요인 등을 고려하면서 산업 연관표를 작성해서 스포츠 투어리즘과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 추진이 관광산업의 경제적인 생산, 부가가치 고용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을 선택했고요. 연구 결과로는 분석 결과 국내 복합 리조트 한 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효과 7.6조 원이고요. 소득효과 1.1조 원, 부가가치 효과 3.5조 원, 고용효과로는 54,000여 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오픈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는 스포츠 투어리즘과 카지노 복합 리조트 시설을 바탕으로 1년 만에 120만 명의 방문을 기록했고요. 2분기 만에 흑자 전환 등을 달성했는데 이번에 2020년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의 급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영종도에서는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상드림 아일랜드나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그다음에 미단시티의 RFCZ 복합 리조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고용 인원은 약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연구 결과 토대로 사실은 스포츠 투어리즘과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산업이 그 투입 금액 대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산업의 소득과 고용 창출이 높은 산업이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종도나 이런 쪽, 그다음에 경기도 이쪽, 서울 이쪽까지의 고용 유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미래 산업의 일자리까지 고려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항상 관광산업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랑 그다음에 스포츠 투어리즘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 조금 향후 보자면 스포츠 투어리즘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 보다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 투어리즘 쓰였던 장소를 가지고 생활체육 장소로 좀 변환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요약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복합 리조트 산업하고 카지노가 중심이 된 복합 리조트 산업에 대한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배려해서 복합 리조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 리조트 산업하고 그 스포츠 투어리즘이 연계되어서 그것이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사항, 이 연구에 더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그것을 보면서 질문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복합 리조트 관련된 것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계획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셨고 그것이 이제 스포츠 투어리즘하고 연계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인천에서 진행되는 건 사업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산업 소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네. 네. 영종도 복합 리조트 산업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이단시티의 아레프 시제트는 사실은 건설은 약간 중단되어 있는데 미국 시저스사와 그다음에 중국의 프리사가 자본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자본을 지금 유입만 유일하게 된다면 2024년도까지 무난히 오픈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2억 불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건설이 한 10%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종도 복합 리조트 산업은 우선은 문체부가 허가한 2024년도까지는 열어야지만 그 복합 리조트 허가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외국계 인스파이어랑 그다음에 시저스 산업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상드림 아일랜드랑 그다음에 솔레오 그래서 직접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카오 산업이 어쨌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의 그 40개의 카지노가 굉장히 좁은 그 마카오 섬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타이 스트립이랑 한국도 영종도에 직접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맞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은 직접화를 통해서 관광객의 유도를 할 수 있고 역시나 또 스포츠 투어리즘과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일단 예. 화면을 전체 화면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좀 중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중지할 동안 제가 발표자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울산대학교 최소원 교수고요. 네. 아까 그 파급 효과가 한 7.6조 정도가 나왔는데, 네. 예, 굉장히 그 비용이 과추정되지 않았나.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카지노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카지노에서 나오는 그런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과추정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물론 네. 그 아까 그 저기 아까 인용하신 게 산업 뭐였죠? 산업 그럼 연관 지수를 가지고 예, 조사를 산업 연관 지수죠. 저도 그 연관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울산의 스포츠 산업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7.6조 정도 나온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하나는 과추정 위험이 있지 않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냥 제 순수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이 고용 효과가 많다는 것은 아마 카지노를 하면 24시간 돌아가니까
거기에 8시간에서 3명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고용 효과는 클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여기에 지금 내국인, 외국인, 예를 들면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이 다 들어가는 그런 법인가요? 그게 법적으로 풀렸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국인의 출입 카지노는 강원랜드 하나고요. 제가 지금 예, 발표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래서 제 생각에 외국인 전용인데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7.6%라든가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 그냥 그 게스팅 해보면 그렇게 돼서요. 그 발표를 드리자면 사실은 그 카지노 산업이 그 복합 리조트의 평수를 비교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예, 서울의 월 카지노가 1000평의 규모에서 6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생기게 되면 규모는 거의 5배에서 7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6천억이라는 사실은 매출은 1000평에서 일어나기가 쉬운 매출이 아닌데 복합 리조트가 생기게 됨으로써 그 규모가 거의 5배에서 7배 그게 생기는 지금 영종도에 생기는 복합 리조트 추정이 재개수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과추정으로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또 파라다이스 시티 혼자만으로도 1조 8천억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스파이어도 2조 2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연계 효과까지 생각을 한 거죠. 카지노 산업이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에 뭐 3교대니까 거의 인원이 3배가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24시간을 돌면서 거기 지역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지역의 주변의 관광산업에 또 방문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카지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성인들이 하시게 되지만 가족 단위가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 리조트 안에서 거의 어린이 테마파크라든지 워터파크, 그 다음에 공연장, 그 다음에 카지노, 컨벤션, 면세점 이런 걸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매출을 다 합쳐서 산업 연관 지수를 조사한 거지 이게 그렇게 과추정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모든 거를 다 종합해 보면 복합 리조트 하나가 굉장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하나 더 좀 우려되는 게 예를 들면 복합 리조트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요. 예를 들면 하이원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에 편의시설을 다 고안이나 사북으로 다 뺐기 때문에 하이원이 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스키장하고 다르게. 그렇다고 네. 보면 지금 이쪽 말씀해 주신 복합 리조트에 가족이 전부 다 즐길 수 있는 걸 안에서 하면 예를 들면 영종도 주위에 있는 그런 지역 발전하고는 멀고 여기서만 소비 다 하고 서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가보시게 되면 이제 말이 됩니다. 주변에 허허벌판이고요. 아무것도 예. 없으니까. 그다음에 영종도는 사실은 주거 지역으로 쓸 수 있는 데가 하늘도시 하나거든요. 운서 지역에. 그래서 사실은 운서 지역까지 또 가려면 파라다이스 시티는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운서 지역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그래서 지역 발전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지역 발전은 조금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청라라든가 이쪽에 지역 발전하고는 무관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은 사실은 거쳐가는 거점 지역이었어요. 서울이 74%잖아요. 중국 관광객 수가. 일본 관광객 수 72%였거든요. 그러면은 영종도에서 관광을 하진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인천이 관광객이 많았냐? 말씀하신 청라랑 송도에 많지는 않았거든요. 인천에서도 관광객은 10%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천공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환승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만 조사해서 1,700만 명인 거지 사실 환승 관광객까지 하게 되면은 영종도에서 스시르고 갈 수 있는 직접화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가보시면 주변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다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두 번째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전공선택 스포츠 투어리즘 수업의 PBL 모델 모형 적용 사례 분석입니다. 네. 최성 교수님. 명곡이네요. 연주가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역시 명곡이에요. 네.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네, 동의합니다. 예. 네네네. 즐거워요. 유쾌하신 분이라서 제가 참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정재혁 씨는 우리가 뭐 자주는 못 만나도 만나면 감사합니다. 항상 반갑고 네, 컴퓨터에 맞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너무 따뜻하세요. 다행이네요. 네. 저 아니 안에 말이 좀 이상한데 못된 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못된 애가 나왔을 땐 정말 못돼지는데. 아무 사람이 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데 네. 이제 항상 그 사석에서 만났을 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런 모습에 제가 더 하라고. 혹시 아무튼 제 이제 소리인가요? 정말 좋았고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께서 내시는 소리가 어디 아닌가요? 강원도라도 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인가요? 서핑하고 저는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말 아니면 하여튼 뭐 사람 좀 없을 때 전 내려갈 생각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언제부터 같이 가요. 예, 좋아요. 네, 예, 재밌을 운전하시죠.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다행이다. 운전 못하세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돼. 매니저를 꼬시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서핑은 안 배우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 아까 있던데요, 네. 매니저분. 제가 운전하고 쫓아가면 안 될까요? 좋아요. 네. 같이 가요. 너무 영혼 없으셔. 아니, 전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데려다 주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가 너무 영혼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좋아요. 않아요. 장난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을 위한 즐거운 파리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적한 호주의 해변 모습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맹장이 아파오는데도 불구하고 발리에서 간이 부어서. 네, 간이 부을 때까지 서핑을 했던 우리 정재영 씨의 그 정말 뜨거운 인생에 관한 이야기, 좀 핫했습니다. 네, 그리고 엄정화 씨와의 우정도 부럽기도 하고 참 보기 좋다는 생각했고요. 우리 스노우의 연주도 정말 좋았고, 엔젤라, 네.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정재영 씨하고. 그래요? 네, 좋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 좋네요. 네. 최하정 줄 알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요즘 굉장히 찾고 있었거든요. 뭔가 활력소가 필요한 시점이고 뭔가 맞아요. 터닝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인데 네, 뭔가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동의합니다. 예. 네네네. 즐거워요. 유쾌하신 분이라서 제가 참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재혁 씨는 우리가 뭐 자주는 못 만나도 만나면 항상 반갑고 네, 또 맞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너무 따뜻하세요. 다행이네요. 네. 무엇이가 되나요?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최성훈 교수님 다시. 예, 최성훈 교수님 다시 지금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컴퓨터에서인지 이 화면 네. 지금 최성훈 교수님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최성훈 교수님. 아니면은 그 다음 발표자 먼저 진행해볼까요? 이영하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네네.
목소리가 이 화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저 화면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아요? 네. 최서울 교수님 혹시 진행이 안 소리가 확인도 어차피 진행하면서 할 수밖에 없죠. 네. 다음 프로입니다. 먼저 하시는 거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이거 전영 교수님 먼저 하시면 되는데 잠깐 최성훈 교수님 지금 진행 가능하실까요? 제 소리 들리나요? 네,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목소리 들리나요? 여기 되나요 이제요? 한번 되겠네요. 예,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몇 분이죠, 선생님?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최성훈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같이 발표할 분은 양징징 박사고요. 중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제 이번 발표 주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울산대학교 우리 학교 전공 스포츠 투어리즘 수업에 IF PBL 모형 적용 사례 분석인데요. 좀 학문적인 그런 분석보다는 이런 수업이 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됐고 이런 걸 공유하고 싶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낸 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초록은 아마 거기 그 학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먼저 예전에 아까 정용각 교수님 잘 아실 텐데요. 예전에 저희 학교들이 그 PBL 이전에 플립러닝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수업과 좀 다른 패턴으로 좀 수업을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 IF PBL 수업을 그 우리 교육혁신원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가 수업을 하게 됐고, 정확한 명칭은 인터랙티브 필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물론 외국의 그런 대학들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이 필드에 대한 현장, 여기 우리가 실제 체육학 많이 하잖아요. 아까 홍 박사님, 그러니까 홍성욱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홍성욱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교과 과정을 볼 때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교과 과정도 많이 볼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PBL 수업하고 같이 융합한 이런 수업들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발생해서 원래 이제 하기로 했는데 1학기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제 필드 트립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 교육 모형은 오른쪽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교육 모형은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위에 스포츠 투어리즘 수업이 있잖아요. 여기 스포츠 투어리즘 수업.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울산대학교는 이렇게 U클래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U클래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이제 교수자가 공지사항이라든가 뭐 강좌 뭐 이런 설문 같은 걸 진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별로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연구보다는 교육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1학기에 스포츠 투어리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스포츠 투어리즘 수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다 면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클래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썼고 두 번째 플랫폼이 뭐냐면 구글 문서 있잖아요. 구글 문서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그 스포츠 투어리즘 수업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다가 팀별 프로젝트를 같이 겸하는 거죠.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1학기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3주차만 그 if PBL 수업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한 300만 원 정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실제 이제 PBL 수업에서 현장 수업은 이게 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세버스 해서 현장에 이렇게 가서 주전이었는데요. 주전 어촌 체험마을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촌 체험마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사진인데 아까 서핑 이야기도 듣긴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만약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이게 과연 주전 마을의 레저로서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는 그런 그 모델인가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쪽은 사실은 체험이 아니라요. 여기는 답사가 좀 많아서 왜냐하면 바다는 한 달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일기가 나쁜 날이 많고 파도가 높은 날이 많기 때문에 20일이 안 넣습니다. 이날에도 파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현장 답사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했고요. 대신에 이제 강은 그만큼 바다보다 조금 그 일기에 대한 영향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바다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어민으로 따면 주업을 한다고 하면 강은 한 25일 정도 그러니까 강 상태가 좋거든요. 저희 태화강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 있고요. 또 이제 버스 빌려가지고 실제 SUP 체험하고 이제 이런 SUP 체험하면서 이런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도시 재생, 도시 발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두 분의 발제자께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벤트 그런 투어리즘에서 실제 지역에서 아까 지역 혁신을 스포츠로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연구의 필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4가지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궤도에 올라오고 사회에서 어떤 그 수요에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면 체육과의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관광 상품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어촌 뉴딜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주전 어촌 체험마을 현장 답사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울산은 이제 아까 신성현 선생님과 홍성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생각나서 했는데 요 생각이 좀 났어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그다음에 석유화학이 있는데 산업관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관광이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졌어요. 그게 한 20년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아까 태화강부터 이제 수질 개선이라든가 공기 이런 대기질을 높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1조 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생태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관광 한 다음에 요게 이제 하천에 아주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입이 좋으니까 이제 해양관광이라든가 산악관광 그리고 현재는 역사문화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다 흐름만 이런 거지 사실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은.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해양이나 산악관광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스포츠 관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스포츠 관광은 우리
우리 전공에서 많이 썼지만 관공서라든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 관광 자체를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게 뭐가 문제냐? 예를 들면 아까 그 지역 관련해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때 서로가 미루는 거죠. 예를 들면 관광가는 예를 들면 SUP다 아니면 서핑이다. 이거 체육 아니에요? 체육이 하세요. 근데 또 체육관 가서 얘기하면 이거 관광 상품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육 쪽은 전국체전 일 많으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결국에는 용어가 없다 보니까 실제 행정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실 그 스포츠 관광은 교육과정의 개설이 완전히 아니지만 예를 들면 체육, 사범대 체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설이 좀 늦게 됐죠. 그리고 또 스포츠 관광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케팅 하시고 스포츠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들을 넣다 보니까 좋은 소재인 거죠. 스포츠 관광이 매력성이 있어서. 그래서 몇 개를 찾아보니까 경희사이버대학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대학에서는 아주 많이 이제 개설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도 스포츠 투어리즘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을지대학교의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에도 스포츠 관광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서울대학교도 스포츠 관광이라는 수업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쪽 스포츠 관광지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매력성 이런 걸 가지고 저기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방통대에서도 이벤트 플래닝이라든가 축제 이벤트 관광을 다뤄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스포츠 관광이 있고 국민대학교도 스포츠 관광론, 세종대학교도 스포츠 관광, 저희 울산대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스포츠 투어리즘으로 2학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제 이제 찾아봤어요. 그 전북일보에 보니까 이제 전북은 이제 산업이 많이 침체되고 하니까 이제 스포츠 관광에 힘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스포츠 관광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관광을 다루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이 사회체육학회에서는 한국사회체육학회는 스포츠 관광을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또 학문적인 장으로 끌어들이고 서로 공유하고 확장하고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울산 주전 어촌 체험마을이죠. 여기 같은 데는 지금 정부로부터 한 원래 뉴딜은 한 100억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걸 스포츠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넣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주전 어촌 체험마을은 10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에 한 4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하는 게 아직 2022년에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지금 스크린 스쿠버 다이버를 여기다 더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우거항도 있는데 여기 어촌 뉴딜 이쪽에 돼가지고 여기도 한 1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촌 뉴딜이나 농촌 뉴딜 이런 유사한 사업은 사실 원래 원칙은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없이 노령화가 되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씨앗 그런 기반 산업을 만들자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인데 지금은 의외로 예전에는 다리 고치고 뭐 아스팔트 새로 놓고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사실 이걸 스포츠를 가져오는 그런 추세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PBL 아까 플립러닝 말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걸 모형을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 방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적인 게 아니라 이런 발표를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수자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좀 희구적 반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했고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여기 교수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업 목표에 따른 수업 계획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투어리즘을
좀 계획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해외 나갈 때부터 계속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교수님들은 보면 스포츠 투어리즘 책이 몇 권 있어요, 시중에. 근데 그걸 학생들한테 막 가르치면 전달밖에 안 되고 학생들이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어트랙션을 더 높이자. 교수님 발표님 죄송한데 40분까지 발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강정을 15주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운행을 했는데, 일단은 그 목표를 예를 들면 스포츠는 잘 알고 있죠, 학생들이. 그래서 또 감광 부분을 좀 넣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사례를 우리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맞게 수업을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금 더 바꿨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체 수업 과정을 우리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PBL 수업이 되기 위해서 아까 그 여기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PBL 수업이 이 정도 되는데요. 8개 정도 1학기에 운영을 했고요. 학생들하고 주차별 팀 보고서를 구글 문서로 같이 하고요. 또 최종 팀 보고서를 몇 번 해서 최종 팀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묻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묻어가는 걸 없애기 위해서 또 개인 보고서를 같이 구글에서 상시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아까 그걸 확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팀명을 변규화 아이들은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최종 팀 보고서는 예를 들면 주차별 보고서하고 최종 팀 보고서가 이렇게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인 보고서 말씀드렸죠. 개인 보고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개인 보고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교육과 수업 계획서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학습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되는데, 이런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예를 들면 구글 맵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구글 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디지털 기기들, 그 다음에 구글 문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 그런 디지털 그런 잘 다루지 않으면, 디지털 리거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런 능력을 좀 교수들이 좀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저는 스포츠 관광에 대한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유튜브에서 잘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수업 시간 할 때 참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걸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대한 좀 이해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아까 지역 특성화 사업 같은 거 하면 그런 보고서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지만 거기 한 70% 수준까지 학생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성화 사업, 왜 보고서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애들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도 애들이 상당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좀 이런 거 준비하기가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를 선호하고, 학습자는 사실은 강의 녹화 강의를 제일 선호해요. 틀어놓고 하니까. 그래서 좀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줌강의로 대부분, 그러니까 줌강의 아시죠? 이걸로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 녹화 강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에버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 같이 렉이 걸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매킨토시로 좀 바꿨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실제 이루어질 때 우리 학생들 사업 등록증 만들기에서부터 과제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사전 퀴즈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직접 이 과제를 아까 U클래스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성적을 내미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그 나름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부분은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쪽 사회체육학에서 좋은 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싶어서 들어왔고요. 또 들어와서 보자니까 제 이야기도 같이 하는 게 여기 처음 들어와서 제가 발표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좀 더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 관련돼서 수업 관련돼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질의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아주 섬세한 걸로 보면 구체적인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2017년도부터 사실 처음에 그 스포츠 관광에 대한 인재 양성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된 산업으로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없어요. 이제 관심을 보인 게 우리 울산대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는 이제 이걸 하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 예전에는 그냥 수업에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연습을 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SUP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격증 따로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 하고요. 특히 그러면서 애들이 조금 세계화되는 건 좀 느껴요. 예전에 우리 체육과 학생들이 좀 하드하잖아요. 뭐 축구 좋아하고 이런데 좀 소프트하면서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까 창업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듣고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것도 인재 재단에서 하는 특허 교육도 듣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어진 감은 있습니다. 예전 하는 거하고.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웰니스 관광과 스포츠 관광의 연계성 및 융복합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리아 컨설팅 이영하 교수님, 한서대학교에도 출강하고 계시고요. 네, 이영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컨설팅 대표이면서 한서대학교에서 외래 기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웰니스 관광과 스포츠 관광의 연계성 및 융복합에 관한 연구인데요. 지금 이 주제로 발표할 연구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좀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화면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시면 제가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네. 화면 클릭하시죠. 그래서 이제 최근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보자면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일단 관광 활동을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관광 활동을 하면서 그냥 단순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도 스스로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나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겪는 현대인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행복추구 이런 어떤 추세를 낳고 있고 여행도 그런 트렌드와 함께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휴식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에도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트렌드를 보면은 그 제주의 올레길이라던가 둘레길과 같은 어떤 도보 여행, 그 산책로를 여행하면서 신체적인 그 휴식과 또는 정신적인 휴식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도보 여행이 있고요. 또 마음 치유 여행 또는 자연이나 동물 생태 체험 등과 같이 어떤 그 자연, 건강, 모험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관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관광들이 이제 스포츠 관광의 체험 상품으로 선택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런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그 개념도 함께 이제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웰니스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관광 산업이고 또 전체 관광 산업에서도 14% 정도가 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광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어떤 관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다른 그 관련 산업들이 함께 융복합이 돼서 또 다른 산업을 낳게 되는 그런 형태가 관광 산업에서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의료 관광, 공연 관광, 쇼핑 관광, 미식 관광, 스포츠 관광 등과 같은 어떤 산업 간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실제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슬슬 밖으로 외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와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 건강에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이제 정신 건강까지도 이제 해치는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요즘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어떤 야외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이제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바깥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체적인 건강 또는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종식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뭔가 관광업체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겠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관광 시장에도 어떤 노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연구 방법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스포츠 관광 자체도 융복합 산업이지만 이 웰니스 관광과 스포츠 관광의 어떤 궁극적인 방법을 생각을 했을 때, 목표를 생각했을 때 이 두 관광 모두 건강 증진 또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 힐링 이런 이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웰니스 관광이라고 했을 때 스포츠까지는 또 연상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연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스포츠 관광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웰니스의 개념과는 또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 두 어찌 보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이 관광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보자 뭐 이런 개념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그런 좀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구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을 해서 스포츠 관광과 또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찰을 해보고 그 개념을 확대해서 이 두 분야를 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개선점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준거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실무 경력이 좀 5년 이상인 대학 교수와 그 웰니스 관광, 스포츠 관광 산업 관련 현장 고유 실무자 집단을 패널로 선정을 해서 현재 그 연구 방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이제 진행 중인 관계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웰니스의 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스포츠의 동적인 개념에 그 각각 분리된 틀을 깨고 좀 두 분야의 융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지에 대한 영역과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웰니스 관광지를 보면 요가나 명상 등과 같은 그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봤을 때에는 복식호 등 굉장히 한정적인 프로그램들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별성이 없는 어떤 프로그램의 한계를 스포츠 관광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로 연계를 해서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현대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감소와 오락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분야, 관광 분야의 요소가 상호부활적인 역할을 해서 건강 추구형 관광 활동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간과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소그룹 중심으로 많은 관광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신체 또는 건강 이미지 이런 것들을 컨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장 세분화를 좀 다양하게 추진해서 그 시장 세분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럴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VR로 관광지를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이 또 나와 있고요. 관공서에서도 그런 상품들을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 좀 더 한 발 앞서 나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그 국술이나 태권 이런 것 같은 한국의 전통 스포츠를 우리 그 웰니스 관광과 함께 좀 접목을 해서 한방차라던가 한방 이런 것들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요거를 웰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서 말치유 프로그램이라던가 스포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웰니스적인 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웰니스 관광과 스포츠 관광의 연구를 고찰해보고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관광산업에서 관광의 다양한 웰니스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서의 또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두 웰니스 관광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객은 현대에 와서 이제 그 사회적 또는 이제 심리적 변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고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진행 중인 논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 권한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웰니스 관광과 스포츠 관광이 연계된 그 융복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발표해 주셨는데요. 혹시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채팅 혹은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성훈 교수님. 네? 예. 따로 질문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관광학과를 체육과지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백부에 학회를 갔었는데 요 주제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웰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아마 논문 중에
여러 가지 개념을 잡을 때 상당히 어려웠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낼 때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거기서 한 분이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아까 전통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암 환자, 유방암 환자가 이게 보니까 저기 일본에 온천이 유방암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병원하고 연결해서 유방암 환자 거의 진단하고 그다음에 온천에서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웰빙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례를 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그 저기 요가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트 메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헬스를 하시는 분이 헬스장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특히 그 피트니스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면 필라테스 개념을 넣어서 많이 하잖아요.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예 안 하고 필라테스 쪽으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50개의 어떤 스포츠 관련된 그 자유 영업이 생기면 그중에 한 25개는 필라테스나 요가더라고요.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근데 그것을 투어로 넣어서 그 웰니스 관광으로 넣더라고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요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헬스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헬스도 그 저기 호텔 중심으로 예를 들면 4성급이나 5성급 호텔에 그 피트니스 센터가 진짜 좋거든요. 거길 중심으로 여행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제가 학회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실 때 아까 사례를 거기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바로 이제 이 연구를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요가나 명상, 복식호흡 이런 너무 제한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뭔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이영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중년 골퍼의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내기 욕구를 매개로 하여 연구한 정영학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화면 공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음소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정용각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가 정말로 제가 이 나이에 발표를 해도 되나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치유학회는 제가 아마 이 창립 이 시작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2월달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회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정년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인사도 할 겸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회치유학회는 고 한양순 교수님, 서울대학에 은퇴하신 임번장 교수님, 경희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장주호 교수님, 그리고 이성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아마 90년도, 91년도에 이 사회치유학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중반 나이에 정말 이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덧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내년이면 이제 2월이면 정년 퇴임을 하게 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쉬운 거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명단을 보니까 제가 과거에 만났던 분들은 없더라고요. 참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이제는 한 세대가 또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성식 교수님이 어쩌면 우리 사회치유학회의 기둥으로서 이 참 거의 20몇 년간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사회체육의 학회에서도 이런 분들의 그 노고도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중년 골퍼의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과 주관적 웰빙의 그 관계를 검증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지정미 우리 원생이 주 연구자이고 제가 지도 교수이고 또 우리 김창호 안종성 교수님이 도움을 줘서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행복, 웰빙 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스포츠와 관광인데 궁극적으로 스포츠와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웰빙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골프를 쳐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골프는 지상에서 하는 스포츠 중에 최후의 스포츠라고 할 만큼 재미가 있고 또 실력도 잘 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골프는 예전에 이 상류층의 스포츠였는데 이제는 거의 중류층의 스포츠가 될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고 중장년의 여가 활동으로서도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듯이 2011년도에 그 골프의 양의 이용객 수가 2,655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3,584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골프가 정말 중장년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줄까라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골프 게임을 할 때 대부분 내기를 하는데 이 내기가 개입되었을 때의 주관적 웰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셀프 디터미네이션 시오리, 즉 대시와 라이안이 인지평가 이론 중에서 이 사람의 동기 행동을 설명하는데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결정성, 즉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결정성을 높여주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베직 사이콜로지컬 니드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 심리 욕구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든 똑같다. 스포츠든 학교 생활이든 일이든, 즉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 이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자기 결정 동기가 높아져서 그래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거고 인지적으로는 더 그 관련된 거를 더 이렇게 알려고 할 거고 행동적으로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우리 스포츠뿐만 아니고 많은 연구에서 기본적 심리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주관적 웰빙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것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 주관적 그 기본적 심리 욕구가 만족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계라고 하는 욕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과연 그 주관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 모형은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기본적 심리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내기 욕구가 영향을 줄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주관적 웰빙에도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은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이 바로 직접적으로 주고 내기 욕구는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모형이 첫 번째 연구 모형입니다. 제가 학회에다 보낸 거는 이것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연구 모형 하나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기 욕구가 높은 사람이 기본적 심리 욕구가 만족이 되는 이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이 매개가 되었을 때 주관적 웰빙에도 또 다른 아마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는 남자 179명, 여자 168명에서 총
최종 분석자는 347명을 분석을 했고요. 또 40대에서 60대까지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력은 1년 이하가 51명이고 10년 이상이 25명이고 최소한도 거의 대부분이 2년, 4년에서부터 4년, 10년 사이에 있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측정 도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기본적 심리욕구 척도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여가 운동에서의 기본적 심리욕구 만족 척도를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우리 지정미 선생이 골프에 맞도록 수정을 해가지고 각 요인별로다가 5개 문항씩 된 것으로 했고,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도 타당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는 0.92에서 0.80으로 상당히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기 욕구에 관련된 거는 범초로 홍준희 등이 제시한 내기 개념과 문항을 참고로 해서 이 지정미가 그 어떤 골프 욕구에 관련된 내기 욕구에 관련된 것을 5개의 문항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타당도가 확인이 됐고 신뢰도도 0.90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골프에서 정서 척도는 파낙스 12라고 해서 왓슨과 클락이 만든 척도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97년도에 그것을 한국에 맞는 용어로다 형용사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각 10개 문항이 되어 있는 거를 지정미가 긍정적 정서 5개, 부정적 정서 5개 문항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역시 타당도를 확인했고, 그런 바 알파도 0.89에서 0.8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만족도는 우드 등이 개발한 것을 그 생활 만족 척도 Z를 강경빈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정서와 생활 만족도를 가지고 주관적 웰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도 정서와 생활 만족도로 이 주관적 웰빙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리 처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SPS 25.0과 에모스 25.0 프로그램으로 처리했고, 어쨌든 최종 그 관계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좀 재밌는 게 여기에 자율성 욕구하고 긍정적 정서가 높은 거는 당연히 이거는 높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내기 욕구가 유능성 욕구하고 굉장히 이 관계가 높다. 결국은 골프라고 하는 거는 이 내기 욕구가 있는 사람은 내가 골프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유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게 나온 거는 관계성 욕구와 이 부정적 정서의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계성 욕구라고 하는 거는 골프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관계성 욕구가 이게 정말 같이 그 멤버가 뭔가 맞지 않고 서로가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이 골프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게 화면이 내기 욕구가 그렇다고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2.59, 평균 2.5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내기 욕구의 이 그 표준 편차가 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내기 욕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기 욕구를 매개로 한 기본적 심리욕구 만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내기 욕구가 기본적 심리욕구가 내기 욕구에게 미치는 직접 효과는 0.34로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했고요. 그런데 이 내기 욕구가 주관적 웰빙에 이 주는 효과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이 내기 욕구가 이 기본적 심리 욕구가 주관적 웰빙을 내기 욕구를 통해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간접 효과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 심리 욕구가 만족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기를 우리가 상황이 내기가 되었을 때는 결국은 그냥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에 의해서만 그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거지 내기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모형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간접 효과는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이 바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것은 0.8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욕구와 내기 욕구와에서는 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또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검증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모형, 우수한 모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그런 어떤 검증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 모형을 두 번째로다가 내기 욕구를 선행 변인으로 하고 기본적 심리 욕구를 매개로 해서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기 욕구가 기본적 심리 욕구의 만족에 주는 직접 효과는 0.34로 똑같았습니다. 서로가 상호 서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심리 욕구가 내기 욕구가 기본적 심리 욕구를 경유해서 기본적 심리 욕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도 역시 똑같이 0.8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기 욕구가 이 주관적 그 웰빙에 미치는데 기본적 심리 욕구를 경과해서 나오는 간접 효과가 0.28로 나왔어요. 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내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 심리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결국은 주관적 웰빙에 간접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내기 욕구와 긍정적 정서는 유의한 저기를 마이너스 부쪽으로다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간접 효과에서도 긍정적 정서에 이렇게 정의 0.19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형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수치가. 이 모형을 바꿨을 때 다만 내기 욕구가 기본적 심리 욕구를 통해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간접 효과 이게 0.28의 정의 관계를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의 긍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이거를 논의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모형 1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본적 심리 욕구는 내기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 0.34라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능성과 내기 욕구의 상대적인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 걸로 볼 때 결국은 이 자기 효능감, 유능감이 높아지면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심리 욕구가 주관적 웰빙에 높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다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근데 어쨌든 중년 골퍼들은 상당히 0.8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성이 높아지고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생활 만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캠프벨의 그 연구에 있듯이 우리가 골프에서 골프의 유능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고
또 관계성 욕구 만족이 생활 만족에 굉장히 정적 관계를 넣겠는데 정서에서는 부정적 정서하고 아주 부적 관계를 높인 걸로 보면은 굉장히 이 골프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 DNR라든지 마이어스 연구에서도 관계성하고는 이 부정적 정서는 부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내기 욕구는 주관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구 모형 1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기 결과의 가변성 또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가변적 변화와 영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 이거는 저도 앞으로 더 연구에 이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도 실험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모형 2입니다. 내기 욕구를 선행변이로 하고 독립변이로 하고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을 매개변이로 해서 주관적 웰빙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마냥 내기 욕구는 기본적 심리 욕구에 긍정적 영향력이 0.4 똑같습니다. 기본적 심리 욕구가 내기 욕구에 미치는 거나 내기 욕구가 기본적 심리 욕구에 미치는 똑같은 값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기 욕구가 주관적 웰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심리 욕구 주관적 웰빙에 영향력이 0.82의 영향력을 줬는데, 기본적 심리 욕구는 내기 욕구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이 0.28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기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 심리 욕구, 골프의 상황에서 기본적 심리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주관적 웰빙에 내기 욕구와 함께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이 있다고 해서 내기가 개입이 되었을 때에 이게 모두에게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논의를 해봤습니다. 즉, 내기 욕구가 높은 골퍼에게는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이 높아지면 주관적 웰빙에 이렇게 영향도 주고, 그래서 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관계성과 긍정적 정서가 정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부정적 정서는 또 부적으로 다른 어떤 자율성이나 이능성보다도 더 높은 부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는 또한 이 멤버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것을 추 연구는 이 결과 모형을 토대로 해서 실험 연구도 한번 실험 연구에서 검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아주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모형인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제가 이 발표하는 것도 사회치유학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또 이게 학회가 직접 현장에서 있으면 여러분들도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헤어지면 인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서 줌 안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발표해 주신 저희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이게 제 전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흥미있게 봤던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구와 연관돼서 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결론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바깥 빠뜨렸는데, 골프에서는 내기 욕구라고 하는 게 저는
재미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재미 요소에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재미 요소에 그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기본적 심리욕구 만족과 연결이 돼서 간접적으로다가 그런 정의 어떤 효과를 보인 게 아닌가. 물론 골프라고 하는 건 변화무쌍하고 뭐 정서도 수시로 변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후속되는 연구도 기대되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발표해 주신 모든 연구자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